나는 며느리 수진이 나를 찾아와 무릎 꿇고 애원했을 때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자를 봐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한때는 딸처럼 아끼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차갑게 말했다. 네 자식은 네가 키워. 나는 60대 초반의 김순자다. 남편은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같이 해온 동반자가 사라진 후 나의 삶은 정지된 사진 한 장처럼 멈춰섰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였다. 나는 그저 남편이 남겨준 낡은 집과 그리고 텅 빈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갔다. 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아들 현우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주였다. 현우는 어릴 적부터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였다. 나는 남편과 함께 현우를 금지옥엽으로 키웠다. 나는 현우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나는 현우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현우가 수진을 데리고 왔을 때 나는 수진의 싹싹하고 살가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녀는 내가 목이 마르지 않게 늘 차를 준비해 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다. 나는 수진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현우와 수진의 결혼식 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제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했다. 수진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엄마처럼 따를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믿었다. 하지만 결혼 후 수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현우도 어느새 나를 멀리하는 듯했다. 전화하면 늘 바쁘다고 했고 찾아가도 굳게 닫힌 문만 바라보다 돌아오기 일쑤였다.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들의 삶이 바쁘겠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내가 정말로 그들에게 잊혀지는 건 아닐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지워지는 건 아닐까? 나의 삶은 점점 더 외로워졌다. 나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걸까? 나는 밤마다 혼자서 끊임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현우에게 전화 한 통을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그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현우야, 엄마야, 혹시 시간 되면 전화 한 통만 해줘. 하지만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현우와 수진에게 연락하는 것을 완전히 멈췄다. 나의 사랑과 희생이 그들에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내가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현우와 수진을 향한 그리움이 솟구쳤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내가 왜 이토록 그들을 그리워해야 하는가? 그들은 이미 나를 버렸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나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나는 이제 무얼 위해 살아야 할까? 이 텅 빈 공간에서 나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나의 일상은 흑백 사진처럼 단조로워졌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엌으로 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소박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된장찌개가 너무 짜다거나 옆집 철순에 강아지가 짖어댄다거나 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다. 이제 그 식탁은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고 그 침묵은 나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면
나는 의뢰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나는 화면 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오후가 되면 나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는 젊은 연인들이 손을 맞잡고 거닐었고 아이들은 공을 차며 뛰어놀았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는 잠시나마 내 아픔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이내 내 눈은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늙은 노인들에게 향했다. 그들은 마치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언젠가 나도 저들처럼 혼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게 될까? 아니,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때였다. 낡은 주택은 불을 켜도 어두웠고 그 어둠은 내 마음속의 공허함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그리고 현우와 수진이 함께 웃고 떠들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눈물이 마를 틈도 없이 흐르고 흘러 베개를 적셨다. 왜 나는 혼자가 되었을까? 내가 현우를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내가 수진에게 뭔가를 잘못했던 걸까? 나는 끊임없이 과거를 되짚으며 나 자신을 채찍질했다. 아들 현우가 결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나는 현우와 수진의 신혼집을 찾아갔다. 아들 내외는 막 살림을 차리고 있었고 집 안은 온통 새것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야, 엄마가 널 위해 통닭 한 마리 사왔어. 얼른 가서 먹자. 현우는 나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 지금 바빠서.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나는 현우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현우의 뒷모습만 바라보다 돌아왔다. 그 후로 나는 현우와 수진에게 조심스러워졌다. 전화를 걸 때도 혹시 내가 방해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고, 찾아갈 때도 미리 연락을 해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우와 수진은 나를 더 멀리하는 것 같았다. 전화는 점점 더 받지 않았고 찾아가도 늘 굳게 닫힌 문만 나를 반겼다. 현우는 늘 엄마. 미안해. 너무 바빠서.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들의 삶이 바쁘겠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내가 정말로 그들에게 잊혀지는 건 아닐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지워지는 건 아닐까? 나는 현우와 수진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홀로 이 낡은 주택에 갇혀 텅 빈 공간과 대화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함께 이 세상에 홀로 떠 있는 섬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들의 외면과 차가운 태도 속에서 나는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로 가득 차버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나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나는 이제 무얼 위해 살아야 할까? 이 텅 빈 공간에서 나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나의 삶은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노인처럼 흘러갔다. 아침에 눈을 떠 밥을 먹고 공원에 나가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면 홀로 잠자리에 들었다. 현우와 수진에게 연락하는 일은 끊은 지 오래였다. 그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바랐지만 나의 휴대폰은 늘 고요했다. 그 침묵은 나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며느리 수진의 전화번호에 수신 차단이라는 작은 표시가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지만 분명히 수신 차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가, 내가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그녀가 나의 전화를 차단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곧바로 통화량이 많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음으로 넘어갔다. 나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번호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다. 수진아. 나야. 엄마. 나의 목소리는 불안감과 충격으로 떨렸다. 수진은 나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서요. 이만 끊을게요. 그녀는 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나는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나의 몸은 굳은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나의 전화를 차단했다. 나의 존재를 지워버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이다. 내가 그동안 그녀에게 베풀었던 모든 사랑과 정성이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분노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던 걸까?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걸까? 나는 밤마다 혼자서 끊임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현우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 이번 주말에 친구 결혼식 가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현우는 나의 전화를 차단한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내가 그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홀로 이 낡은 주택에 갇혀 텅 빈 공간과 대화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함께 이 세상에 홀로 떠 있는 섬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들의 외면과 차가운 태도 속에서 나는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로 가득 차버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나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나는 이제 무얼 위해 살아야 할까? 이 텅 빈 공간에서 나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수진의 수신 차단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문자는 오지 않았다. 나는 현우와 수진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나를 버렸고 나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잊혔다. 나는 그들에게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을 미워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안부를 궁금해했다. 나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홀로 이 세상에 남겨진 불쌍한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그들을 위해 했던 모든 희생들을 떠올렸다. 현우가 어릴 적, 남편과 함께 셋이서 작은 방에서 웃고 떠들던 기억, 현우가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의 감동, 현우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기쁨, 그 모든 기억들은 이제 내게 상처가 되어 돌아왔다. 수진이 시집왔을 때 나는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녀가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 나는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죽을 끓여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아기를 낳고 몸이 힘들 때 나는 매일같이 그녀의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봐주고 그녀를 위해 집안일을 해주었다. 나는 그녀가 힘들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사랑과 정성을 외면했다. 그녀는 나의 전화를 차단했다. 나는 수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던 걸까?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걸까? 나는 밤마다 혼자서 끊임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동네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 선생님은 나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간단한 진통제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에게는 충분한 휴식은 있었지만 규칙적인 생활은 없었다. 나의 삶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현우와 수진의 집을 지나게 되었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그들의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두드려 볼까 생각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문을 두드려도 그들은 나를 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홀로 남겨졌다. 나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나의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함께 이 세상에 홀로 떠있는 섬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들의 외면과 차가운 태도 속에서 나는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로 가득 차버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나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나는 이제 무얼 위해 살아야 할까? 이 텅 빈 공간에서 나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그저 텅 빈 공간과 함께 나는 서서히 사라져갈 뿐이었다. 수진의 수신 차단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문자는 오지 않았다. 나는 현우와 수진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나를 버렸고 나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잊혔다. 나는 그들에게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을 미워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안부를 궁금해했다. 나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홀로 이 세상에 남겨진 불쌍한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그들을 위해 했던 모든 희생들을 떠올렸다. 현우가 어릴 적, 남편과 함께 셋이서 작은 방에서 웃고 떠들던 기억, 현우가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의 감동, 현우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기쁨, 그 모든 기억들은 이제 나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왔다. 수진이 시집왔을 때 나는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녀가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 나는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죽을 끓여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아기를 낳고 몸이 힘들 때 나는 매일같이 그녀의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봐주고 그녀를 위해 집안일을 해주었다. 나는 그녀가 힘들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사랑과 정성을 외면했다. 그녀는 나의 전화를 차단했다. 나는 수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던 걸까?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걸까? 나는 밤마다 혼자서 끊임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내게 말했다. 순자 씨, 요즘 현우랑 수진이 보기가 힘드네. 혹시 무슨 일 있나? 나는 할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나의 표정을 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순자 씨, 솔직히 말해서 나는 수진이가 마음에 안 들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
순자 씨가 손주 봐주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 고생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아.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지는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나를 손주를 돌봐주는 도우미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는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나를 버렸다.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사랑과 정성이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분노했다. 내가 그동안 그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나는 절망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자신을 미워할 뿐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네. 나는 그저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함께 이 세상에 홀로 떠 있는 섬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들의 외면과 차가운 태도 속에서 나는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로 가득 차버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나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나는 이제 무얼 위해 살아야 할까? 이 텅 빈 공간에서 나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이웃집 할머니의 말이 나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혔다. 나는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수지는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손주를 돌봐주는 도우미로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그녀는 나의 전화를 차단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사랑과 정성이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내가 그동안 그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자신을 미워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내 나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의 불꽃이 아니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단단한 의지의 불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삶을 다시 찾을 것이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는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머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희망을 느꼈다. 나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님, 제가 이 집과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변호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어머님, 이 집과 돈은 온전히 어머님의 재산입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결심했다. 나는 이 돈으로 현우와 수진에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아직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현우와 수진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손에 나의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동시에 나에게 남은 작은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삶을 다시 찾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내가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나 아프게 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앉아 현우와 수진, 그리고 손주의 사진들을 꺼내 보았다. 행복했던 시간들은 이제 모두 과거의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닌 나 자신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갈 새로운 결심을 굳혔다. 나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의 불꽃이 아니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단단한 의지의 불꽃이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작성과 기부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모든 서류 작업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삶을 다시 찾을 것이다. 현우와 수진에게 연락하는 일은 완전히 끊었다. 그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바랐지만 나의 휴대폰은 늘 고요했다. 그 침묵은 나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었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잊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갔다. 수지는 처음에는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라고 묻더니 나중에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며 걱정하는 척했다. 나는 그들의 가식적인 행동에 혐오감을 느꼈다. 그들의 걱정은 진심이 아니라 내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교활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현우가 갑자기 나의 집을 찾아왔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몇 번이고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가 돌아갈 때까지 나는 숨죽인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현우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문 앞에는 작은 박스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생각해서 사왔어요. 나는 박스를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나 모든 기부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남편이 남겨준 집과 돈은 내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에 기부되었다. 나는 나의 재산이 좋은 곳에 쓰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 소식이 현우와 수진에게 알려지면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다. 어쩌면 그들은 나를 찾아와 분노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가식적인 태도로 나를 설득하려 들지도 모른다. 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들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며칠 후 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혹시 유언장 작성하셨다면서요? 수진이가 장학재단에 돈 기부한 거 사실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우는 내가 침묵하자 더 크게 소리쳤다. 엄마는 왜 그래? 엄마가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인데 왜 엉뚱한 데다 기부해? 우리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나는 현우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돈은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그동안 그에게 보여준 정성과 사랑을 외면했다.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나를 찾아와 화를 내다니. 나는 현우에게 물었다. 현우야, 네가 그렇게 돈이 소중하면? 왜 그동안 엄마에게는 관심이 없었니? 현우는 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굳은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현우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 수진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간절함보다는 탐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부한 돈을 되찾기 위해 애원하는 것이었다. 나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희는 이미 내게서 모든 것을 가져갔어. 나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나의 마음까지. 나의 말에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내게 애원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나가라. 며칠 후 수지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아들 현우와 함께였다. 현관문 앞에 선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보았던 가식적인 미소 대신 절박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굳게 닫힌 문틈으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나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나는 그들이 떠난 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문 앞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수진이가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었잖아. 엄마가 좀 이해해줘. 엄마가 유언장 철회해주면 내가 엄마 다시 모시고 살게. 나는 쪽지를 읽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여전히 나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유언장을 철회해주면 다시 나를 모시고 살겠다고 말했다. 그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걱정했다면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현우야, 너는 아직도 엄마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에게는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그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었니? 이제 그만해. 너와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나는 쪽지에 이렇게 쓰고 현관문 앞에 다시 놓아두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제가 현우 씨와 수진 씨를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어머님께 다시 유언장을 변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 집안일과 생활비를 도와드리겠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미 그들의 가식적인 행동에 지쳐 있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모든 재산을 기부할 겁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손에 제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나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고 기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나는 그들의 탐욕에 굴복하지 않고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내가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나 아프게 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앉아 현우와 수진, 그리고 손주의 사진들을 꺼내 보았다. 행복했던 시간들은 이제 모두 과거의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닌 나 자신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갈 새로운 결심을 굳혔다. 나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의 불꽃이 아니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단단한 의지의 불꽃이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작성과 기부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모든 서류 작업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삶을 다시 찾을 것이다. 현우와 수진에게 연락하는 일은 완전히 끊었다. 그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바랐지만 나의 휴대폰은 늘 고요했다. 그 침묵은 나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었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잊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의 삶에서 내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갔다. 수지는 처음에는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라고 묻더니 나중에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며 걱정하는 척했다. 나는 그들의 가식적인 행동에 혐오감을 느꼈다. 그들의 걱정은 진심이 아니라 내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교활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현우가 갑자기 나의 집을 찾아왔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몇 번이고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가 돌아갈 때까지. 나는 숨죽인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현우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문 앞에는 작은 박스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생각해서 사왔어요. 나는 박스를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나 모든 기부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남편이 남겨준 집과 돈은 내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에 기부되었다. 나는 나의 재산이 좋은 곳에 쓰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 소식이 현우와 수진에게 알려지면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다. 어쩌면 그들은 나를 찾아와 분노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가식적인 태도로 나를 설득하려 들지도 모른다. 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들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며칠 후 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혹시 유언장 작성하셨다면서요? 수진이가 장학재단에 돈 기부한 거 사실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우는 내가 침묵하자 더 크게 소리쳤다. 엄마는 왜 그래? 엄마가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인데. 왜 엉뚱한 데다 기부해? 우리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나는 현우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돈은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그동안 그에게 보여준 정성과 사랑을 외면했다.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나를 찾아와 화를 내다니. 나는 현우에게 물었다. 현우야, 네가 그렇게 돈이 소중하면 왜 그동안 엄마에게는 관심이 없었니? 현우는 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굳은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현우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 수진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간절함보다는 탐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부한 돈을 되찾기 위해 애원하는 것이었다. 나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희는 이미 내게서 모든 것을 가져갔어. 나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나의 마음까지. 나의 말에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내게 애원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나가라. 소송이 끝난 후 나의 삶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에 텅 빈 바다처럼 그저 쓸쓸하고 적막할 뿐이었다. 나는 집과 돈의 소유권을 되찾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나는 그저 이 낡은 주택에 갇혀 나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유산 때문에 내가 이런 시련을 겪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지켜냈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나는 이제 혼자예요. 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낡은 주택에 갇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았다. 현우가 어릴 적, 남편과 함께 셋이서 작은 방에서 웃고 떠들던 기억. 현우가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의 감동. 현우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기쁨. 그 모든 기억들은 이제 나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왔다. 나는 더 이상 손주를 향한 그리움에 몸부림치지 않았다. 나는 손주를 내 마음속에서 지우기로 했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할수록, 내가 그 아이를 그리워할수록 나는 더욱 더 아프고 슬퍼질 뿐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우고 나 자신을 지키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주택의 창문 밖을 바라보다 현우와 수진을 보았다. 그들은 내가 사는 주택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주택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체념을 보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다. 결국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창문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성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창문에서 한동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도 그들처럼 초라하고 쓸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았다. 나의 감정은 이미 모두 말라버렸다. 나는 그저 텅 빈 공간과 함께 나의 마지막 남은 삶을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그저 텅 빈 공간과 함께 나는 서서히 사라져갈 뿐이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다. 혹시나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다. 사랑과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리고 절대로 돈 때문에 사랑을 잃지 말라고.